예, 안녕하세요. 저는 범법인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해외 투자 계약 실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여러분들 해외 진출하는 과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나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은 그쪽 시장에다가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런 거 하기 전에 오늘 저는 이제 해외 VC나 해외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 또는 대기업이나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국내 VC나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이 꽤 있을 텐데,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될 거고, 해외 투자자와의 계약은 영문 계약서로 작성된다 정도가 가장 큰 차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투자 계약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걸 보시면요, 계약서의 구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국내 VC나 국내 투자자와의 체결하는 투자 계약은 이렇게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 표준 투자 계약서가 있죠. 친주 인수 계약서 또는 주식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 플러스 주주관 계약서 정도로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시리즈 B나 C 정도 넘어간 스타트업은 주주관 계약서까지 했을 거고, 처음에 엔젤이나 시리즈 A 정도 투자 받으신 분들은 주주관 계약서 없이 신주 인수 계약서나 주식 매매 계약서 정도 체결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해외는 어떠냐라고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나라마다 좀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미국은 한국의 신주 인수 계약서의 그 내용들을 약 4개 정도 계약서로 나눠서 담고 있어요. 하나는 SPA라고 해서 Stock 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주 인수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 세부적 내용 중에서 상당수를 Investors Right Agreement라고 해서 투자자 권리에 관한 계약서라고 이렇게 따로 빼고 있고요. 여기는 투자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이고, 또 하나는 Rights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라고 해서 우선 매수권 및 공동 매도권 관련된 이런 조항들만 따로 또 계약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팅 어그리먼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1, 2, 3, 4번이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주식 매매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요, 내용이 많고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돼?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신주 인수계약서 내용을 잘게 쪼개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COI 정관이 별도로 있겠죠. 미국 외에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거의 한국하고 똑같아요.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한국 투자계약과 거의 똑같이 SPA와 주주관 계약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까다롭거나 좀 복잡한 면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 해외 VC한테 투자받을 때는 미국 VC한테 투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표에서 1번부터 5번 정도의 서류, 문서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국 투자계약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있고 총 40조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계약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총 AUM으로 한 3위 정도 안에 드는 큰 투자 VC 창투사가 많이 사용하는 투자계약서의 목차를 제가 좀 따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1장과 2장은 신주 인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하고 의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5장도 마찬가지고 6장 일반 조항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미국 계약서에서는 잘게 4가지 정도의 계약서에 나눠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보시면 주식 매매 계약서 SPA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 및 양도, 거래 종결, 그 다음에 회사하고 투자자의 진술 및 보장 같은 조항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퍼, 우선 매수권을 Rights of First Refusal 하는 걸 줄여서 로퍼라고 많이 해요. 이거와 코세일, 한국에서 태거얼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코세일이 결국에는 태거얼롱인데, 이 조항만을 별도로 이렇게 담고 있는 계약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팅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옵저버 이사회 참관권이라던가 이사 동의사항이라던가 또는 드래그 얼롱 조항, 그 다음에 주식 처분 제한, 이런 것들을 보팅 어그리먼트에 또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 권리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정보 청구권, 감사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합하면 한국 계약서의 하나의 내용과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계약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정관에서는 뭐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의결권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한국 계약서와 미국 투자 계약서. 자, 그러면 제가 한 조항 한 조항 좀 보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뜯어 볼게요. 이거는 사실 한국 투자 계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고 있어야 한국하고 미국이 좀 다르구나라던가 이런 것들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참고로 이 PPT는 제가 다 공유할 거니까요. 제 다른 변호사님들 또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거는 할 거니까 너무 이거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캡처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먼저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똑같아요. 한국하고 여기서 미국도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게 디폴트예요. 근데 미국은 복수 의결권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복수 의결권은 정해지지 않고 특히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한국 법에 따라서 복수 의결권을 갖다 규정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법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투자자들은 이제 주주 명부 내놔봐라라던가 야 주주가 어떻게 돼 있어라고 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하죠? 한국은 정말로 주식을 인수한 주주만 주주 명부에 적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발행된 주식을 100%로 해서 주주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아웃스탠딩 기준이라고 해요. 발행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외국은 fully diluted 기준이라고 해서 예컨대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 풀을 만들어놨다, 전환사채를 부여했다, 발행했다 라고 하면 요 놈들을 다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으로 바꿨을 때 그때 주식수를 100%로 해서 주주 명부를 갖다 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 VC들하고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실 때는 한국처럼 아웃스탠딩 기준이 아니라 fully diluted 기준으로 좀 문서들이 오고 갈 때가 있고 투자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대로 진술과 보장이나 이런 데 적힐 때가 꽤 많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배당 우선권이라고 해서 배당 받을 때 얼마를 갖다 우선해서 투자자가 배당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보통은 뭐 한 주당 액면가의 1% 아니면 한 주당 행사가의 1% 이걸 우선해서 투자자가 배당받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선권은 사실 이게 한국 투자 계약을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은데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자, 참가적 우선주는 뭐냐면 먼저 우선해서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준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투자자 말고 그냥 보통 주주들끼리만 다시 나눠 갖게 하느냐 아니면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우선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참여해서 같이 또 나눠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가적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안 나눠 가지면은 비참가적이 되는 거고요.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는 어떤 작년, 재작년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배당을 못 받았는데 올해 이제 배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작년, 재작년에 못 받은 걸 누적해서 올해 다 받아낼 수 있냐? 이러면 누적적 우선주. 그 작년, 재작년을 못 받은 거는 넘기고 그냥 올해 것만 계산하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비누적적 우선주예요. 자, 이랬을 때 당연히 투자자한테는 참가적 우선주와 누적적 우선주가 좋은 거긴 해요. 근데 미국 계약서의 경우에는 미국 VC들은 대부분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니까 이제 우리가 논의할 때 관행을 좀 알아야지 협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환 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상환권이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거나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미국 VC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뭐 2020년 기준에 예컨대 실리콘밸리 외에 노스캐리포니아에서는 12% 정도만 상환권 부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8%만 상환권 조항이 이제 포함되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2% 미만만 상환권이 부여된 그런 투자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근데 RCPS 즉 상환전환 우선주의 상환권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한국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 이제 플립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플립할 때 이 상환권을 그냥 포기하고 전환 우선주 정도로만 미국으로 다시 플립해서 진출한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든 미국은 이 상환권 조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투자자가 상환권을 굳이 부여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 분배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자녀 재산을 갖다가 분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예요. 이걸 분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투자 금액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이 100억이다. 근데 이제 20억 투자할 때 지분을 갖다가 5%만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청산 우선 분배권이 없으면, 즉 자녀 재산 분배 우선권이 없으면, 자, 20억 투자했는데 회사 돈이 100억이 남아 있었고 5%만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럼 이 투자자는 우선권이 없으니까 지분 비율대로 분배받는 거예요. 즉 자녀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에 5%면 얼마죠? 5억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산 우선 분배권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100억 중에서 야 내가 투자한 게 20억이지? 라고 하면 투자금에 여기에 보면은 1x, 2x가 있죠. 보통 1x로 하는데 계약서에 1x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야 내 투자금의 한 배를 먼저 나는 우선 분배 받을게 라고 해서 100억 중에 20억을 투자자가 먼저 가져가요. 아까 전에 우선권이 없으면 5%밖에 안 되니까 100억 중에 5%만 가져간다고 했죠. 근데 우선권이 있으니까 투자금 원금 1x면 20억, 2x로 정했으면 40억을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1x로 정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20억을 가져갔어요. 그럼 80억이 남았죠. 80억에 대해서 또 참여해서 지분 비율대로 받아간다라는 게 바로 여기 보면은 full or caped라고 제가 적었는데 full participation이에요. 즉 뭐냐면 우선 분배 받아가고 자녀 재산이 80억이 남으면 그 중에 5%를 또 받아가는 거. 그러면 80억에 5%면 4억이죠. 그럼 24억을 받아가는 게 이 full participation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non-participation은 뭐냐면 아예 안 받아가는 거예요. 20억을 먼저 우선해서 받아간 다음에 남은 80억은 내가 관심 두지 않을게. 니네가 알아서 나눠 먹어. 라는 게 non-participation이에요. 근데 그 어중간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은 뭐 caped라고도 하고 아니면 simple particip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정의하기 조금 다른데 계약서마다 이런 거예요. 20억을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80억이 남죠. 그러면 그 80억 중에서 보통 주주들한테 내가 20억 가져갈 때에 한 주당 가격대로 네 보통 주주들 나눠 가져 일단. 근데 그게 만약에 60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주들이 먼저 첫 번째 우선 주주 20억 가져갔죠. 80억 남은 거 보통 주주들이 60억 가져갔어요. 한 주당 같은 가격으로. 그 얼마 남죠? 20억이 남아요. 그렇죠? 20억 가져가고 60억 가져가면 남은 20억이 이제 자녀 재산이에요. 그 20억을 그 지분 비율대로 다시 나눠가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5%면 1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자는 2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simple participation. 이렇게 돼서 full, simple, none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이게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full이 투자자한테 가장 유리한 거고요. none이 가장 투자자한테는 불리한 그런 계약이 되겠죠. 자,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청산의제 또는 여기 제가 청산의제라고 적어놨는데 청산의제 또는 유사청산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한국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이란 게 있어요. 해상과 청산. 이때에만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산 우선 분배권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계약서의 경우에는 deemed liquidation이라고 해서 청산 의제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는 청산이 아닌데 청산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회사가 인수되거나 합병되거나 그다음에 50% 플러스 한 주 이상으로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청산으로 보자
라고 하는 게 청산 의제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청산으로 보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투자자가 청산 우선 분배권이 있어서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어 라는 게 이거예요. 디임드 리퀴데이션에 대한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법상으로는 인정이 다 되고 이게 미국 법에서는 정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정관에 들어가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법에서 명확하게 청산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물론 상법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도 청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 갖다가 정관에서 정한다고 해도 이 청산 의제 사유들을 갖다가 근거로 청산으로 보는 게 과연 적법하냐,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이런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론적인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무효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청산 의제의 경우에는 미국 계약서, 미국 그 VC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조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국 법상은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국 VC들하고 논의를 하실 때 이거는 한국 상법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정도로 미국 VC들한테는 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희석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환권이 있는 주식을 갖다가 인수를 할 때 투자자들이 이 전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환권을 행사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막 3시간이나 5시간 하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좀 중요한 것만 빼오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요번에 한 주당 10만 원으로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가치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선행 투자를 내가 한 주당 10만 원에 했는데 후속 투자를 딱 이 스타트업이 받는데 한 주당 5만 원에 갑자기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나는 리스크를 되게 많이 부담하고 한 주당 10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후속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지? 라고 이제 의문이 들죠.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빨리 투자했는데도 더 비싸게 투자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데 한국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행 투자자가 10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한 주당 후속 투자자가 5만 원에 인수하면 선행 투자자의 주식 인수도 10만 원이 아니라 전환을 해서 5만 원에 인수한 것처럼 나중에 주식수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들어가요. 자, 그 방식이 바로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여기 다 한국말인가? 이 공식 위쪽에 여기에 이 조항이에요. 자, 그 회사가 본권 우선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에 본권 우선 주식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격으로 이게 5만 원이에요. 그 가격으로 유상 증자 또는 어쩌고 저쩌고를 발행할 경우 전환 가격은 그 하회하는 5만 원으로 조정한다. 즉 제가 10만 원으로 100주를 인수한 투자자인데 5만 원의 후속 투자를 받았으면 5만 원에 200주로 제가 인수한 걸로 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한국 방식이고 이 경우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풀 레쳇 방식이라 그래요. 이 방식은 조금 더 투자자한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 방식을 안 쓰고요. 이 밑에 공식 있죠. 어려운 공식. 이게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이라 그래서 이 앞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과 새롭게 투자되는 주식, 신주 발행되는 주식과의 웨이트를 계산해서 비례해서 즉 10만 원이고 5만 원이면은 10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었고 요번에 5만 원 주식이 얼마나 많이 발행됐는지를 계산해서 조정을 했을 때 87,650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이 방식이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이고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VC들하고 할 때 이 풀 레쳇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주면 좋아는 하면서도 자기네 왜냐하면 더 유리하니까 투자자한테 자기네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도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꽤 있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매수권 조항이 있고요. 이 우선 매수권은 한국 VC들하고의 투자 계약에서는 누구한테 보통 인정되냐면 투자자한테만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조항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창업자들도 당사자에 넣어서 창업자들은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할 때 무조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되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서 야 근데 나 이거 주식 제3자한테 팔게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야 내가 그 주식 살게 제3자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우선해서 팔아 라는 게 우선 매수권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주주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선 매수권인데 한국은 투자자만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지만 미국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즉 보통 키홀더라 그래요. 아까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주요 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투자계약서에 영문 투자계약서에서는 키홀더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키홀더도 이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어서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나중에 팔고 엑시트할 때 투자자한테 야, 네 주식 그냥 나한테 팔아 라고 키홀더가 그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조금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태그 얼롱 또는 코세일 조항인데 라이트 오브 코세일인데 이건 뭐냐면 태그 얼롱이 뭐냐면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갈 때 엑시트를 할 때 태그 즉 우리 릴레이나 뭔가 쇼트트랙 할 때 태그한다고 하죠. 그 키홀더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손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드래그 얼롱인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이건 태그 얼롱은 뭐냐면은 그 이해관계인 키홀더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이제 이해관계인이 팔고 나갈 때 투자자가 야, 너 주식 팔고 나간 거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 파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주는 건데 나 태그 얼롱 행사할게 라고 주장을 합니다. 투자자가 태그 얼롱을 행사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해관계인이 나갈 때 주식 팔고 나갈 때 태그하는 거예요. 딱 붙잡고 야 나도 따라 나가게 해줘. 태그 얼롱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자기 주식까지 다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한테 너 나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내 주식, 투자자의 주식까지 다 매각시키지 않으면 너 못 나가 라고 한 게 이 태그 얼롱입니다. 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투자자가 내 주식 전체를 먼저 다 팔고 키홀더 너 주식 팔아 라고 하는 태그 얼롱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내가 2구 너가 8이면 총 10주를 팔 거면 내 거 2주 네 거 8주 팔아라 라고 해서 지분 비율대로 매각을 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한국은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미국도 근데 두 버전 모두 가능하고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드래그 얼롱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였는데 뭐냐면은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갈 때 이해관계인 키홀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창업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주식을 손으로 잡아서 드래그 우리 마우스 드래그 한다고 하잖아요. 주식을 잡아서 끌어서 얼롱 투자자의 주식하고 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 그게 드래그 얼롱이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식이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자기 주식 팔 때 여러분들 주식을 손으로 잡아서 드래그 끌어서 강제로 팔아버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굉장히 독소 조항 중에 하나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드래그 얼롱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투자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계약서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예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드래그 얼롱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전체 주주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조항들이 들어가요. 즉 뭐냐면 한국 드래그 얼롱은 투자자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나 그냥 드래그 얼롱 행사할게 라고 하면은 창업자 여러분들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팔려요. 근데 미국의 드래그 얼롱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무리 투자자가 나 드래그 얼롱이 있어 이 권리 행사할 거야 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뭐 지분 전체 주주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때서야 투자자가 드래그 얼롱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계약서가 좀 더 리즈너블하고 좀 더 이해관계인이나 창업자한테 좀 더 우호적인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여러분도 투자 받으셨으면 사전 서면 동의권 조항이 있을 거예요. 투자계약서에 동의권 조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증자를 한다거나 뭐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거나 이럴 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의. 네, 미국도 비슷해요. 이걸 미국에서는 비토 라이트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동의라고 하지만 미국은 사실 이게 비토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나는 지분이 3%밖에 없지만 내 동의 안 받으면 아예 못해 라고 하니까 이걸 비토 라이트라고 해요. 근데 이 조항 자체가 미국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고 있고 다만 잘 쓰이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동의권 조항이 뭐 여러 가지 현저히 불공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효 판단이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사용은 되지만 한국처럼 강하게 동의권 조항에 동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어쨌든 미국도 비토 라이트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투자금 사용 용도 조항이 있어요. 보통 뭐 일반적인 경영사항이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고, 이건 한국 계약서에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포메이션 라이트라고 해서 정보 제공 요청권이라던가 감사권이라던가 이런 경우, 특히 뭐 투자금 사용 용도는 1년 이내에 실사 협상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투자금 사용 용도를 갖다가 실사할 수 있다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근데 정보 제공 요청권이나 감사권은 한국에서는 1억 투자하고 5천만 원 투자하고 5억 투자한 투자자들의 계약서에도 다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뭐 최소 10억 이상 투자한 투자자한테만 이런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좀 더 투자금이 많은 또는 지분 몇 % 이상의 투자자한테만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에 위약벌이라는 조항이 페널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계약서 보면 위약벌 많이 들어갈 텐데 미국은 이 위약벌 자체가 무효로 보는 경우가 미국 법상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약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투자계약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국 투자계약서를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미국 VC한테 보내주면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위약벌 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빼는 게 좋겠죠. 미국 투자자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 조항인데, 그러니까 어떤 계약상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주식을 갖다가 투자자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을 회사나 이해관계한테 강제로 매각하는 게 풋옵션인데 이런 조항도 거의 없습니다. 삭제한 게 맞고요. 연대보증 조항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약벌, 풋옵션, 연대보증은 이해관계인, 즉 키홀더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인데 미국 계약서에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조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미국 투자 계약서 사실 굉장히 방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항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계약서에 쪼개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투자 계약이 완성이 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요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한국에는 외국환 거래 신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이 있는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해야 되냐?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VC들, 해외 투자자들이 신고를 해야 돼요. 즉 해외 투자자가 국내 법인의 증권, 주식을 취득할 때 증권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한국은행에 가서 취득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VC가 이메일로 업무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증권 취득 신고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처음부터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이 위임장을 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증권 취득 신고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요구하냐면 공증 및 어퍼스티유를 받도록 해요. 그 위임장 이제 공증받는 거거든요. 공증을 그 해외 현지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현지에서 공증을 받고 어퍼스티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공증받은 걸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는 기간, 이 시간이 짧으면은 2주, 길면은 3주가 넘어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 다 논의하고 돈도 다 준비해 놨는데 자, 이제부터 증권 취득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때 알려주면 해외 투자자가 너희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또 3주 기간이 또 걸리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투자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쯤 미리 위임장을 받아서 그 어퍼스티유나 공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 계약에 사인해서 투자금 쏘는 그 지급하는 그 시기와
그 증권 취득 신고가 사전 신고인데 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거의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외 투자자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는 한 3, 4주 전에는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로펌이나 이런 데서 대리를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연간 5만 불 이하의 자본 거래, 즉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미만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에 해당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신고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10억 원 이상 투자금인 경우에는 이때는 형사처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걸 부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외 투자자가 국내 법인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 외국환 거래 신고까지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요. 다음 달에 아마 이제 풀립이라고 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이나 해외에 모회사를 갖다가 넘기는 모회사를 해외에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외 VC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부터 좀 익숙해지셔야 뭐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